나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다. 7살이나 어린 녀석이라 동생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귀여워했었다. 남동생도 나를 잘 따랐기에 근처에서도 유명한 사이좋은 형제였다. 중학교 수학여행 가던 날 아침, 남동생이 가지 말라며 울기 시작했다. 초등학교 때도 그랬기에 나는 곤란해하면서도 딱히 놀라지는 않았다. 내가 없는 동안 멍멍이 마이클 잘 돌봐줘야 해. 그 말을 남기고 나는 집을 나섰다. 첫째 날 저녁, 남동생이 부른 것 같은 소리에 뒤를 돌아봤지만 당연히 아무도 없다. 나도 너무 신경을 쓰는 건가 싶었는데 왠지 모르게 걱정이 돼서 밤에 집에 전화를 했다. 남동생이 받았길래 별일 없냐고 묻자 낮잠을 자는데 내 꿈을 꿨더란다. 형제는 텔레파시 같은 게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기에 그런 건가 싶어 조금 기뻤다. 이튿날 저녁 레크레이션으로 이런저런 건물을 찾아가고 있던 와중 나는 친구와 장난을 치다 도로에 뛰쳐나왔다. 건물 부지 아니라서 차도 별로 없고 꽤나 방심하고 있었다. 그때 클락션 소리에 놀라 뒤돌아보니 대형 트럭이 눈앞에 있었다. 큰일 났다 싶은 순간 몸이 냅다 밀쳐졌다. 나는 치였구나 싶어 눈을 꽉 감았다. 하지만 눈을 떠보니 간발의 차로 차도를 벗어나 있었다. 살짝 긁힌 정도 상처가 전부였다. 트럭이 멈추고 운전수 아저씨도 당황해서 뛰쳐나왔다. 그리고 엄청 혼이 났다. 그날 밤 또 집에 전화를 하자 남동생이 받았다. 또 내 꿈을 꿨더란다. 사고 이야기는 하지도 않았는데 도로에 막 뛰쳐나가면 안 돼. 치이면 엄청 아프다고. 라고 말해왔다. 정말 우리 형제 사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구나 싶어 놀라웠다. 하지만 다음날 귀가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병원 침대 위에서 앓고 있는 남동생의 모습이었다. 어머니 말에 따르면 전날 저녁 쇼핑을 하고 돌아왔더니 남동생이 낮잠을 자는 방에서 신음이 들리더라는 것이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들어가 보니 남동생이 숨이 끊어질 것처럼 헐떡이고 있더란다. 무슨 발작인가 싶어 당황해서 깨어났지만 몸을 만지니 비정상적으로 아파했다. 어머니는 어찌할 바를 몰라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남동생을 옮겼다. 전신 타박상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하지만 침대에서 자는 것도 아니라 자는 사이에 어디에 부딪힐 일도 없었다. 그리고 어디 떨어지거나 부딪힌 정도 수준의 상처도 아니었고 마치 차에 치인 것 같은 정도였다. 나는 그때 나를 도와준 게 남동생이라고 확신했다. 그날부터 병원에서 묵으며 간병을 시작했다. 다음날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려고 집에 전화를 걸었다. 그 전화를 남동생이 받았다. 분명히 병실에 있을 남동생이 전화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곧바로 그 목소리는 어머니 목소리로 바뀌었다. 나는 잘못 들었나 싶어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전화를 끊고 병실로 돌아오자 소란스러웠다. 남동생의 상태가 급변한 것이었다. 그날 밤 남동생은 숨을 거뒀다. 나는 그 후 몇 달이고 슬픔에 젖어 있었다. 동물이 주인 대신 죽는다는 이야기도 여럿 있는데 어차피 죽을 거라면 남동생 대신 강아지 마이클이 죽었더라면 하는 나쁜 생각까지 할 정도였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는 집에 잘 들어가지 않게 되었다. 집에 들어가면 남동생을 떠올리게 되는 게 싫어서 밤마다 밖에서 놀러 다니기만 했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놀며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전화가 왔다. 평상시에는 무시하기 마련이었지만
그때는 왠지 모르게 받아야 할 것 같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남동생의 목소리였다. 형, 빨리 돌아와. 나는 마이클이랑 산책 못 간단 말이야.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는 끊어졌다. 당황해서 집에 돌아가자 어머니가 통화 중이었다. 내게 전화가 걸려왔을 무렵에도 계속 통화 중이었단다. 하지만 통화 이력에는 집에서 온 전화라는 기록이 남아있었다. 현관에서부터 나를 따라온 마이클이 가만히 내 얼굴을 올려다봤다. 그 얼굴을 바라보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나는 마이클한테 사과하며 밤새 울었다. 지금은 그 마이클도 꽤 늙어버렸지만 끝까지 내가 돌볼 생각이다. 딱 한 가지 신경이 쓰이는 게 있다면 지금도 가끔 집에 전화를 걸면 남동생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이다. 저희 집은 저와 동갑인 오래된 아파트고 아파트 뒤엔 산이 있어서 복도 쪽 창문에서 산이 바로 보입니다. 이것 때문인지 창가 쪽에 자리한 제 방은 여름에도 한여름이 아니면 좀 서늘하고 낮에도 그늘진 감이 있습니다. 이런 집 구조 탓인지 제가 유달리 기가 약한 탓인지 저희 집에서 일어난 심령 현상은 거의 저 혼자 겪습니다. 자잘한 에피소드가 있지만 그중 가장 인상 깊었고 아직까지 겪고 있는 일을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엄마랑 둘이 거실에서 TV를 보다가 동생이 학원차에서 내릴 시간이 되어 엄마가 동생을 마중 나갔습니다. 그때가 아마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이라 이미 하늘은 어둑해졌고 저는 그냥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베란다에 흰 천이 걸려있는 것 같은데 이불 같다고 가서 확인 좀 해보라고. 거실과 베란다가 미닫이 문으로 연결된 구조라서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베란다로 나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이불은커녕 빨랫거리도 하나 걸려있지 않았고 흰 천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창문을 열어 밑을 내려다보니 동생과 엄마가 보여서 전화에 대고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대답했죠. 그런데 엄마가 네 옆에 흰 천 같은 게 서 있는 것처럼 불쑥 걸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가위도 자주 눌리는 저는 섬찟해져서 괜히 엄마에게 화를 냈습니다. 장난치지 말라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화를 내곤 전화를 끊고 베란다 문을 걸쇠까지 잠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엄마와 동생이 뛰어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오냐고 물어보니 제가 전화로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하는 순간 그 하얀 천 같은 게 저를 돌아보더라는 겁니다. 형태가 뚜렷지 않았지만 그것의 머리 부분이 저를 향해 돌아가는 게 보여서 불안한 마음에 뛰어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너무 소름이 끼치고 무서워서 한동안 베란다에 못 나갔습니다. 그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토요일에 온 가족이 늦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거실 쪽 전선 코드가 다 뽑혀져 있었습니다.
애써 청소하다가 끌려 들어간 거라고 자기 체면을 걸었지만 너무나 신경이 쓰였습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니까요. 그리고 제 방 안에 있는 인형이 전부 뒤돌아 있던 일도 있었습니다. 방문마다 십자가를 걸고 난 뒤엔 잠잠하지만 제 방 문 밖에 책장 위에 작은 자기 인형은 아직도 돌아갑니다. 매일 똑바로 앞을 보게 세워둬도 어느새인가 방 쪽으로 돌려져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일은 없지만 이 집에서 사는 거 점점 불안해집니다. 올해 2월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지금 대학교 4학년으로 취직도 결정되어 학교 생활도 거의 끝났기에 염원하던 면허를 따기 위해서 운전학원에 갔다. 우리 지방은 킨키인데 면허 합숙소는 추곡후 지방에 있었다. 나는 거기서 고양이 같은 대학생 4명과 자연스레 친해졌다. 매일 밤 이야기를 하는 중에 면허 합숙이 끝났으니까 어디론가 드라이브를 하러 가자는 이야기가 나왔다. 무사히 모두 면허를 딸 수 있었고 후일 드라이브 일정을 정하기로 하고 해산했다. 며칠 뒤 라인으로 연락을 해서 일정을 정했다. 그날 부모님 차를 쓸 수 있는 건 나뿐이었다. 다른 4명은 살고 있는 곳도 꽤 가까웠기 때문에 어디선가 모여서 스쿠터를 타고 우리 집까지 오기로 했다. 4명 중 1명이 아르바이트가 있었기에 새벽 1시에 우리 집에 도착하기로 계획을 세워두었다. 여기서부터는 들은 이야기다. 4명은 12시에 모여서 모두 스쿠터를 타고 출발했다. 밤이라서 그런지 차도 적어서 쾌적하게 잘 나갔다. 4명이 나란히 늘어서서 교차점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뀔 때 일제히 스쿠터를 몰아서 다음 신호에 걸리지 않고 지나갈 수 있는지 경주를 하게 되었다. 경주에 열중하다 보니 1명이 사라졌다. 3명이서 방금까지 온 길을 돌아가서 찾아보니 스쿠터를 갓길에서 세워두고 곤란해하는 그 친구를 발견했다. 상태가 나빠서 스쿠터가 움직이지 않는가 보다. 4명 다 초보자였지만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시동을 다시 걸 수 있었다. 경주는 그만두고 천천히 가기로 하여 그 친구 뒤를 3명이서 따라갔다. 아까 스쿠터가 고장난 1명도 무사히 운전을 하는 걸 보고 그들은 또 경주를 시작했다. 경주를 시작하고 얼마 뒤 또 그 녀석이 사라졌다. 다시 고장이 났나 싶어서 3명은 돌아갔다. 아니나 다를까 스쿠터가 갓길에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타고 있던 본인이 없었다. 어떻게 된 건지 의아해하면서 3명은 스쿠터를 세우고 주위를 찾았다. 10분 정도 찾았지만 찾지 못했기에 당황하고 있을 때 길 옆 논에서 휴대전화 소리가 들렸다. 이때 그 전화를 건 것이 바로 나였다. 3명은 소리를 듣고 논밭 쪽으로 조심스레 다가갔다. 그곳은 가로등도 적어서 무척이나 어두웠다. 살펴보니 거기에는 행방불명된 녀석이 있었다. 그는 무시무시한 걸 본 듯이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소변도 지린 상태였다. 입도 딱 벌린 채 진흙투성이가 되어서 논밭 한가운데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던 것이다. 그를 발견한 3명은 당황해서 그를 불렀지만 그는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 3명이 논밭에 들어가서 진흙투성이가 된 채로 어떻게든 그를 끌어냈다. 그 후 다른 1명이 내게 전화를 걸어서 목욕과 갈아입을 옷을 부탁했고 드라이브는 중지하자고 말했다. 나는 사정을 알지 못한 채 부탁받은 걸 준비하고 기다렸다. 4명이 도착한 건 새벽 2시 무렵이었다. 4명은 스쿠터 3대로 왔다. 그의 스쿠터는 놔두고 온 모양이다. 오는 도중 떨어지지 않도록 상의로 억지로 운전자와 그를 묶어놓았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1명을 4명이 힘을 모아서 욕탕으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켰다. 그는 점점 회복되어서 겨우 말문을 열게 되었다. 소변을 지린 게 부끄러울 테니까 우리는 일부러 아까 그 일을 묻지 않고 있었는데 그는 더듬더듬 스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는 갑자기 또 스쿠터가 고장나자 갓길에 세우고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는 걸 기다렸다. 근데 길 너머에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손짓을 하는 게 보였다.
가로등에 비친 여자는 무척이나 꺼림칙해 보였다. 그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계속 손짓만 했다. 그는 이후의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떨면서 말하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날 밤은 우리 집에서 묵기로 했고 내일 차를 타고 그의 스쿠터를 회수하기로 한 뒤 잠이 들었다. 세 명은 금방 잠들었고 그 친구도 의외로 쉽게 잠들었다. 그걸 보고 안심한 나도 어느새 잠이 들었다. 이게 한 새벽 3시 무렵이었을 것이다. 4시 무렵 누가 말을 걸어서 일어났다. 말을 건 건 그 친구였다. 나 이제 돌아가야 해. 나 돌아가야 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런 일이 있어서 겁이 난 건지 연신 돌아가고 싶다고 조르기에 나는 다른 사람들을 깨워서 그를 설득하기로 했다. 모두가 말렸지만 그는 돌아가야 한다고밖에 말하지 않았다. 결국 내키지는 않았지만 집에 도착하면 반드시 전화하라고 거듭 당부한 뒤 한 명이 스쿠터를 빌려줘서 그를 돌려보냈다. 엄청 불안했지만 약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무사히 집에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우리는 안도하고 다시 잠이 들었다. 아침 10시 무렵 전화가 와서 일어났다. 그 친구의 전화였기에 황급히 받아보니 여성 목소리가 들렸다. 전화를 건 건 그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울면서 그가 죽었다고 말했다. 아침에 모르는 스쿠터가 있기에 의아해서 방에 들어가 보니 그가 죽어 있었더라는 것이다. 놀라서 다른 사람들을 깨우고 주소를 들은 뒤 바로 부모님 차를 타고 그의 집으로 갔다. 집에 도착하니 경찰이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밖에 나와 있었고 우리를 안으로 들이려고 했지만 경찰이 제지했다. 어젯밤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전하니 더더욱 보여줄 수 없다고 말했다. 영문을 모르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경찰관이 나와서 잠시 서까지 같이 가달라고 말했다. 우리는 경찰차와 내 차에 나누어 타고 경찰서로 갔다. 운전은 경찰이 했다. 취조실 같은 곳에서 4명이서 앉아 기다리니 중년 남성이 사진을 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말했다. 상당히 충격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무서운 사람은 보지 않아도 좋아요. 그러고는 사진을 보여주었다. 모두 무심코 보고 말하는데 너무나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사진에는 천장을 보고 양손을 뻗은 채로 죽어있는 그 친구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눈을 부릅뜨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입에서는 피가 섞인 침이 흐르고 있었다. 중년 형사는 바로 주머니에 사진을 집어넣고 그의 상태를 설명했다. 사진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소변과 대변을 흘린 상태고 흰자위도 새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사후 경직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손과 팔이 경직되어 있었다고 한다. 또 어깨를 억지로 잡아당긴 듯이 양쪽 다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어깨가 빠졌는데 왜 손이 뻗은 채로 고정된 건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그렇게 중얼거렸다. 우리는 떨면서 어제 있었던 일을 말했다. 중년 형사는 잠자코 마지막까지 들어주었다. 우리 이야기가 끝나니 그 논밭이 있는 곳과 그의 스쿠터가 고장난 곳은 어디인지 물었다. 어젯밤 그와 함께 있었던 한 명이 지도에서 장소를 짚으니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후로 간단한 보고서 같은 걸 쓴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스쿠터도 경찰이 회수해준다고 했다. 후일 내가 대표로 아버지와 함께 그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다. 그 부모님도 경찰한테 사정을 들었는지 그저 조용히 울고 있을 뿐이었다. 결국 부검은 그의 부모님이 거부했기에 그의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후일 그의 장례식에 아버지와 친구랑 같이 참가했다. 향을 피우기 위해서 그의 영정 앞에 가니 관이 없었다. 그날 새벽 돌려보내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감이 사무쳤기에 어떻게든 그를 만나 사과하고 싶어서 그의 부모님에게 시신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의 부모님은 재단 뒤에 있다고 말했다. 만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다. 무례라는 건 알지만 거듭 부탁을 하니 마지못해 승낙해 주셨다. 다만 장례가 끝나기 전에는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하기에 끝날 때까지 다 같이 기다렸다. 이윽고 식이 끝나고 그의 부모님이 불러서 가보니 거기에는 관이 아니라 상자가 있었다. 높이 2m, 세로 2m 정도. 폭은 관과 다를 바 없었고 양쪽으로 여닫는 문이 달려 있었다. 장식은 일절 없는 그저 평범한 나무 상자처럼 보였다. 우리가 우두커니 서 있으니 그의 부모님이
솔직히 우리에게도 보여주기 괴롭다면서 볼 각오가 된 사람만 아들을 봐달라고 부탁했다. 솔직히 발이 떨리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나는 결심하고 문을 열었다. 예상대로 그는 그 사진에 찍힌 모습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 양손은 앞으로 쭉 뻗어 있었고 눈을 감길 수 없었는지 눈 부분에는 하얀 천으로 가려놓았다. 무심코 신음이 흐르면서 뒤로 물러설 뻔했다. 우리 아버지를 포함해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였고 개 중에는 그대로 주저앉아서 일어서지 못하는 친구도 있었다. 모두 그에게 사과한 후 그의 부모님이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팔을 내리려면 어깨가 나와서 양팔을 어깨에서 절단할 수밖에 없었고 눈꺼풀도 마치 피부가 고정된 듯 감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차마 자기 아들 팔을 자르거나 눈꺼풀을 억지로 뗄 수 없었기에 이렇게 커다란 상자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모양이다. 우리는 그저 울면서 그걸 듣고 그의 부모님에게 사과했다. 그 후 아버지를 따라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돌아가는 중에 문득 중년 형사가 묻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해왔다. 친구가 지도를 짚으면서 설명한 걸 보았으니까 대강 어떤 장소인지 말하니 아버지도 뭔가 납득한 것 같았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그 자리에서는 차마 물어보지 못했다. 그 친구의 49제가 끝나고 나서야 나는 조심스레 아버지에게 장례식 날 당신이 하신 질문을 물어보았다. 아버지는 먼저 자기 이야기를 들어달라며 이런 말을 하셨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했던 말인 듯하다. 아마도 그의 스쿠터가 처음 고장난 건 칸노케 비탈길이라고 불리는 곳 같다. 지금은 칸노케라고 줄여 부르고 있으나 옛날에는 칸노케, 즉 관짝 비탈길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적어도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에는 그랬던 것 같다. 당시 관을 짜는 일은 어디까지나 그 당시에는 신분이 낮은 사람이 하는 일인 것 같다. 때문에 관 하나의 가격도 싸고 가난한 생활을 했던 모양이다. 또한 차별도 받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 일을 하면서 유일하게 벌 수 있는 건 특주품이었다. 예를 들어 미리 만들어둔 관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몸집이 큰 사람이 죽었다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보통 관에 들어가지 못할 때는 특주품을 만드는 모양이었다. 할아버지가 어렸을 적 관을 무척 잘 짜는 솜씨 좋은 여성이 있었다고 한다. 기성품은 미리 만들어둘 수 있지만 특주품은 사후 주문이 들어온 뒤 시체가 썩기 전에 바로 주문해야 하는데 그 여성은 그 어떤 특주품이라도 주문이 들어오면 반드시 다음 날에 관을 다 만들었다. 겉에도 제대로 장식을 해놓아서 아무리 봐도 하룻밤 사이에 만들어낸 것 같지 않았다. 마침 그 무렵 돌연사가 이어져서 그녀는 그 주문을 전부 맡게 되었다. 이러니 특주품 주문이 그녀에게밖에 오지 않게 되었다. 점점 혼자만 돈을 버는 그녀를 보고 다른 장의사들이나 주변 농민들이 질투를 했다. 결국 그녀는 괴롭게 참살당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농기구와 공구로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죽인 뒤 논밭에 던져놓은 것이다. 아마도 그가 논밭 한가운데 경직된 것도 그 탓이 아닐까 싶다. 손짓을 하던 여성은 그 여성이 아닐까. 아버지는 그렇게 예상했다. 지나친 생각일지도 모르고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할아버지가 지어낸 얘기일지도 몰라. 지금까지 한 이야기는 아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할아버지한테서만 들었으니까.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여성이 살해당한 후 죽인 장의사들이 그녀 집에 들이닥쳤다. 어째서 특주품을 그렇게 빨리 만들 수 있는가? 특수한 도구나 방법이 있는 게 아닐까 필사적으로 찾았다. 그러자 집에는 만들어진 특주품 관과 본 적도 없는 재단이 나왔다.
도중에 돌연사가 일어났으니까 장의사들은 혹시나 싶어 그녀가 만든 관에 차례대로 시신을 넣어보았다. 그러자 한 관에 딱 맞게 들어간 것이다. 그녀는 특주품 주문을 받기 위해서 저주를 부려서 마을에 돌연사를 일으킨 것이다. 어쩌면 이번에 네 친구가 그 저주에 걸린 건지도 모르지. 아버지는 그렇게 말을 맺으며 입을 다물었다. 죽은 그 친구의 부모님은 이 지방 사람이 아니기에 이 이야기를 모를 것이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다만 더 이상 혼자 마음에 담아두기 괴로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다. 아버지가 내게 비밀이라면서 알려준 이야기다. 10여 년 전 어느 밤 문득 눈을 떴는데 가위 눌린 것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더란다. 그리고 그 위에서 누군가가 짓누르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 손에 무언가가 닿는데 차갑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필사적으로 눈을 뜨자 대학교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 여자는 아버지와 헤어진 후에 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었다. 아직도 나를 원망하는 건가 아버지가 생각한 순간 그 여자가 배에 손을 푹 집어넣고 마구 헤집었다. 아버지는 엄청난 고통에 깨어났다. 여자는 사라지고 배 안에 고통만이 남았다. 이튿날 아침이 되어서도 아픔은 사라지질 않았다고 한다. 진통제를 먹어도 효과는 없었다. 게다가 그 다음날도 또 그 다음날도 여자는 나타나서 뱃속에 손을 집어넣었다. 아버지는 아픔과 수면 부족으로 인해 일도 제대로 못하고 실수 연발이었다고 한다. 결국 상사가 잔뜩 화가 나서 당장 병원에 갔다 오라고 소리치는 바람에 마지못해 병원으로 갔단다. 아버지는 이전부터 허리 쪽이 안 좋았던 터라 일을 열심히 해서 요통이 심해진 거라 여겼다. 정형외과를 찾아가자 의사 역시 요통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마침 의사가 수다쟁이 할아버지였다고 한다. 아버지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어떤 여자가 나와서 배를 마구 헤집어 놓았어요. 그 다음부터 통증이 계속 심해졌어요. 그런 건 무슨 예고일 수도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배 쪽도 진단을 받아보세요. 의사의 말에 따르면 꿈에서 봤던 귀신은 환각일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만 그 환각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니 자신의 배에 대한 아픔이나 불안이 무의식적인 형태로 나타났을 거라는 말이었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해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내과를 찾아갔다. 내과 의사는 꽤 젊은 의사였다. 이번에도 귀신을 봤다는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귀신이요? 그러면 안심할 수 있도록 MRI를 한번 찍어보죠. MRI 촬영 결과 췌장에 확실치 않은 그림자가 보인다는 진단이 나왔다. 의사는 곧바로 전문 의료인원이 있는 병원을 소개해줬고 그곳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아버지는 췌장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흥분해서 췌장암을 초기에 수술할 수 있다니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라고 말했단다. 실제로 췌장암은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꽤 악화되고 나서야 발견된다고 한다. 이 정도 초기 단계에서는 통증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정형외과 의사의 판단이 훌륭했다는 게 큰 병원 의사의 말이었다. 결국 아버지는 전이도 없었고 후유증도 없이 깨끗하게 암세포를 드러냈다. 인슐린 주사는 매일같이 맞아야 하지만 그걸 빼면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 그때 그 전 여자친구 귀신이 과연 아버지의 환각이었는지 병을 가져온 것인지 병이 있다고 알려준 것인지는 아무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일단 이 이야기는 어머니께는 평생 비밀로 해두라고 아버지는 신신당부했다.